서울 강남구 대치동 태산그룹 본사 대강당이 검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조문객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하얀 국화꽃이 빈소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태산그룹 회장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단상 위에선 변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공개 시간이었죠. 큰아들과 작은아들, 딸이 긴장한 표정으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조원대 재산이 어떻게 나뉠지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죠. 나 김태산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내 전 재산의 절반을 서울역 노숙자 김순자에게 상속한다. 그녀는 내 친딸이다. 대강당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고 딸이 비명을 질렀죠. 작은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서울역 노숙자라니, 친딸이라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청담동 태산병원 특실이었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가 가득한 넓은 병실에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죠. 침대엔 백발의 노인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태산그룹 김태산 회장, 72세였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나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라는 표정이었죠. 병실 밖 복도엔 세 자녀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엔 슬픔보다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유언장을 남기셨을까요? 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변호사가 일주일 전에 다녀갔잖아. 큰아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내용이야. 우리 셋이서 3등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작은아들이 복도를 서성이며 말했습니다. 회사 지분이 문제야. 누가 경영권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의 목소리엔 욕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나왔죠. 비서실장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회장을 보좌한 그는 회장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세 자녀가 동시에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죠.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너희들 다 있구나. 아버지. 딸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편히 쉬세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려 하자 큰아들이 황급히 말렸죠. 아버지, 위험해요. 들어야 한다. 회장의 목소리엔 힘이 실렸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고백해야 해. 50년 전에 내가 뭔 짓을 했는지 세 자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작은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0평생을 살며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그였습니다. 딸이 하나 더 있다. 너희보다 10살이 많은 김순자. 내 첫째 딸이야. 병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세 자녀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죠.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975년 내가 25살 때였어.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던 나는 첫사랑을 만났지. 그녀도 가난했지만 순수했어. 우리는 사랑했고 아이가 생겼지. 하지만 그때 내게 재벌 회장 딸과의 맞선 이야기가 들어왔다. 회장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나는 선택했어. 사랑보다 돈을, 첫사랑보다 출세를 선택했지. 그리고 태어난 지 사흘 된 딸아이를 고아원에 보냈어. 딸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작은 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큰아들만이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여자가 지금 어디 있는데요? 서울역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5년 전에 사람을 시켜 찾았어. 미국 입양이 성사됐다가 사기를 당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더군. 연락이 끊기고 삶이 망가진 채로. 결국 거리로 내몰렸지. 비서실장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0년 된 흑백 사진이었죠. 젊은 회장이 여자와 아기를 안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가족 사진이에요.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자세히 보더니 비웃듯 말했죠. 이게 증거라고요? 50년 전 사진 한 장으로 재산을 나눠주시겠다는 겁니까? 그 여자가 진짜 우리 누나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회장이 힘겹게 손을 들어 책상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비서실장이 열자 봉인된 봉투가 나왔죠. 유언장입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순자에게 가야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야. 큰아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에서 쓰신 유언장입니까? 요즘 환각도 자주 보시잖아요. 그건 그냥 아버지 머릿속 환상일 수도 있어요.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나는 정신이 멀쩡해. 순자는 내 딸이고 너희 누나야. 찾아서 용서를 빌고 재산을 돌려줘야 해. 하지만 새 자녀의 얼굴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온 새 자녀는 즉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절대 안 돼. 딸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수조원을 노숙자한테 줄 순 없어요. 작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을 무효화시켜야 해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돼요. 큰아들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면 더 간단한 방법이 있지. 가짜를 만드는 거야. 서울역 노숙자 중에 나이 비슷한 여자 하나 데려다가 우리 누나라고 하면 되잖아. 어차피 아버지도 곧 돌아가실 텐데 누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겠어? 세 사람의 눈빛이 동시에 빛났습니다. 탐욕과 계산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그들은 이미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따윈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오직 재산을 지키는 것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서실장만이 곁을 지키고 있었죠. 회장은 마지막 힘을 다해 비서실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이야. 순자를 꼭 찾아줘. 그리고 진실을 밝혀줘. 비서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반드시 아가씨를 찾겠습니다. 회장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고맙네. 자네만 믿네. 그리고 심전도 기계가 긴 소리를 냈습니다. 태산그룹을 일군 거목이 쓰러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소원은 이제 막 시작되는 거대한 전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 새벽 5시였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자동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노숙자들이 골판지를 깔고 누워 있었죠. 그중 한 구석, 기둥 옆에 60대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순자였습니다. 헝클어진 짧은 머리, 때 묻은 파카, 해진 운동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깊은 슬픔과 동시에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빛이 있었죠. 손에는 낡은 천주머니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 또 그거 보고 있어? 옆에 있던 노숙자 여자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50년 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젊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은데 6년 전에 태산그룹 앞까지 갔었어. 하지만 경비한테 쫓겨났지. 미친 노숙자 취급당하면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국 입양 갔다가 사기 당하고 돌아왔을 때 연락할 곳이 없었어. 고아원 서류는 다 불타버렸고 내 출생 기록도 어디 있는지 몰라. 증명할 방법이 없었지. 순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목걸이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은빛이 바랜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였죠. 이것만 있어. 아버지가 엄마한테 준 유일한 선물.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내게 물려주셨어.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걸 보여주라고. 그때 대합실 입구로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낀 채 대합실을 둘러봤죠. 역겨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 가짜 누나를 찾아야 하나? 작은 아들이 코를 막으며 불평했습니다. 그들 뒤엔 딸도 따라왔습니다. 빨리 끝내요. 구역질 날 것 같아. 큰아들이 노숙자들 사이를 거닐었습니다. 60대 여자들을 유심히 관찰했죠. 저기 저 여자는 어때요? 작은 아들이 한 노숙자를 가리켰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안 돼. 큰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뚱뚱해. 우리 아버지 체형이랑 안 맞아. 사람들이 의심할 거야.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다 한 여자 앞에서 멈췄죠. 박미란이라는 여자였습니다. 62세, 순자보다 2살 어렸지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교활하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죠. 당신 돈 벌고 싶어? 큰아들이 미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미란이 경계하는 눈으로 그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간단한 연기 하나만 해주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줄게. 관심 있어? 미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얼마나요? 10억. 큰아들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딸 행세만 하면 돼. 미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요. 딸이 미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일단 씻기고 옷부터 갈아입혀야겠네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 외울 게 많을 거예요. 작은 아들이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야. 얼굴 익혀둬. 미란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슬쩍 웃었죠. 10억이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세 남매는 미란을 데리고 서울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 10분 후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50년 된 사진을 손에 들고 대합실로 들어왔죠. 조심스럽게 노숙자들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 여자 아세요? 김순자라는 분인데. 대부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노숙자가 순자를 가리켰죠. 저기 기둥 옆에 있는 사람이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가 여전히 사진을 들여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50년을 찾던 아가씨를 드디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김순자 씨이신가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과 눈이 마주쳤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비서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가씨,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는 태산그룹 김태산 회장님의 비서실장입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태산그룹 회장이 제 아버지라고요? 그녀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비서실장이 사진을 주워 자신의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똑같은 사진이었죠. 회장님께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을 남기셨어요. 아가씨를 꼭 찾아서 재산을 드리라고.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만 만나고 싶었는데. 그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돌아가셨다니. 비서실장이 순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장님도 아가씨를 그리워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아가씨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장님의 자녀들이 아가씨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재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순자가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50년을 버텨왔는걸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강한 의지가 타올랐죠. 한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미란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정돈하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딸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김순자예요. 딸이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여기 우리 아버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어요. 일주일 안에 다 외워야 해요. 미란이 파일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김순자는 어떡하고요? 큰아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그 여자는 아무도 모르는 노숙자일 뿐이야. 증거도 없고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우리가 당신을 진짜라고 하면 당신이 진짜가 되는 거지. 작은아들이 와인을 따르며 덧붙였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우리가 다 조작할 수 있어요. 병원도 우리 거고 변호사도 우리 편이에요. 돈이면 다 되니까. 미란이 파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억이면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평생 배고프고 추웠는데 이제는 부자로 살 수 있어. 그녀는 양심의 가책 따윈 느끼지 않았습니다. 생존이 먼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김순자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대결이 될 거라는 것을요. 서울역 대합실에서 순자는 비서실장과 함께 택시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50년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아침이었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대강당 회장의 장례식 당일이었습니다. 검은색 리본이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수백 명의 조문객이 줄을 섰죠. 정치인, 재벌, 유명 인사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태산그룹의 위상을 보여주는 광경이었습니다. 빈소 앞에는 세 자녀가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상복을 입었지만 그들의 얼굴엔 슬픔보다 긴장이 가득했죠. 오후 2시에 유언장이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계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큰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준비는 다 됐지? 작은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란 씨는 호텔 대기실에 있어요. 신호만 주면 바로 들어올 거예요. 딸이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도 우리 편이고 기자들도 다 매수했어요. 그때 대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있었죠. 김순자였습니다. 깨끗하게 단장한 그녀는 더 이상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김순자야? 작은아들이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란 씨한테 연락해야 해요.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딸은 이미 계산을 끝낸 표정이었습니다. 늦었어요. 일단 저 여자가 뭘 하는지 봐야 해요. 순자는 비서실장과 함께 빈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누구지? 저 여자는 처음 보는데?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순자는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50년 만이네요, 아버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만 보고 싶었는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 어린 슬픔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눈물에 숙연해졌죠.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누구요? 어떻게 함부로 들어와서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김순자예요. 고인의 딸이고요.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딸이라고? 우리가 모르는 딸이 있었어?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작은 아들이 코웃음 쳤습니다. 증거라도 있나요? 아무나 와서 딸이라고 하면 다 믿어줘야 하나? 비서실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김순자 아가씨가 첫째 딸이시라고. 그리고 이걸 보십시오. 그는 50년 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보관하고 계셨던 사진입니다. 사진이 스크린에 비춰졌습니다. 젊은 김태산 회장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조문객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딸이 있었나 봐. 큰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대강당 연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미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헤어스타일까지 순자와 비슷하게 만들었죠. 잠깐요. 미란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진짜 김순자는 저예요. 대강당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 명의 김순자. 조문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여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미란을 쳐다봤죠. 당신은 누구예요? 미란이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야말로 김태산 회장님의 친딸이에요. 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그녀는 큰아들 옆에 섰습니다. 큰아들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죠. 비서실장이 분노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진짜 아가씨는 이분이에요. 미란이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사진 한 장이 증거예요? 저도 사진 있어요. 그녀는 준비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남매가 미리 복사해서 준 것이었죠. 조문객들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둘 다 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네. 도대체 누가 진짜야? 딸이 나섰습니다. 일단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해요. 과학으로 증명하면 되잖아요. 작은 아들이 동의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검사하면 일주일이면 결과 나와요. 그때까지 둘 다 대기하는 거로 하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검사해도 돼요. 저는 진짜니까 두렵지 않아요. 미란도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검사받겠어요. 가짜가 누군지 확실히 밝혀지겠네요. 변호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언장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조용한 대강당에 울렸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죠. 나 김태산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태산그룹 지분 40%와 개인 재산 5천억 원을 김순자에게 상속한다. 그녀는 내 친딸이며 50년간 버림받은 것에 대한 보상이다. 대강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5천억? 엄청난 금액이었죠. 조문객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자와 미란을 보는 시선에 호기심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세 자녀에게 균등 분할한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단 김순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그녀의 몫은 사회에 환원한다. 절대 다른 자녀들에게 가선 안 된다. 큰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우리를 못 믿으셨네요.
작은 아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진짜가 누군지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 순자는 비서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증명하면 돼요, 그렇죠?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딸이라면 반드시 알 거라고.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증명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 다 알고 있으니까. 큰아들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누나니까.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진짜 딸을 가려내는 방법은 따로 봉인된 편지에 적어두었다. 비서실장만이 그 편지를 가지고 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을 시험하라. 모든 시선이 비서실장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는 가슴속 주머니에서 봉인된 편지를 꺼냈죠. 회장님의 친필이 분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순자와 미란이 서로를 쏘아봤습니다. 긴장과 적대감이 오갔죠. 한 명은 진짜이고 한 명은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진짜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떠나자 큰아들이 미란을 따로 불렀습니다. 일주일 안에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무슨 시험이 나올지 모르니까. 미란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비서실장은 순자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가씨를 해칠 수도 있어요. 순자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괜찮아요.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죠. 진실과 거짓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강남 고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박미라는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두꺼운 파일을 뒤적이고 있었죠. 김태산 회장의 생애, 취미, 습관, 말버릇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외워야 할 게 이렇게 많아요? 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완벽해야 해요. 한 가지라도 틀리면 들통나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 어렸을 때 살던 동네, 첫사랑 이야기까지 다 외워야 해요. 작은 아들이 사진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들이에요. 얼굴 익혀두세요. 그리고 이 목걸이. 그가 은빛 하트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진짜와 똑같이 만든 가짜예요. 이것도 차고 다니세요. 미란이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김순자는 뭘 알고 있을까요? 큰아들이 비웃었습니다. 노숙자가 뭘 알겠어요? 50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는데 우리가 준비한 게 훨씬 많아요. 하지만 비서실장이 문제예요.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 곁에서 30년을 있었잖아요.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작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붙여뒀어요. 비서실장이 뭘 하는지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조용한 펜션에서 순자는 비서실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편지에 뭐가 적혀 있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봉인된 편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안 열어봤어요. 회장님께서 시험 당일에 열라고 하셨거든요. 순자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이것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증거. 비서실장이 목걸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게 바로 그 목걸이군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딸이라면 특별한 목걸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목걸이 뒷면에 비밀이 있다고. 아버지만 알 수 있는 비밀이라고. 비서실장이 목걸이를 뒤집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깊이 새겨진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젊었을 때 시계 공장에서 일하셨거든요. 정밀한 작업을 잘하셨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비서실장이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제가 몰래 가져온 회장님 개인 앨범이에요. 여기 아가씨 어머니와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순자가 사진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젊고 아름다우셨네요. 이 사진 속 장소 기억하세요? 비서실장이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남산타워 아래 계단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프러포즈했다고. 순자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이야기 하셨어요. 눈 내리던 날이었다고. 다음 날 태산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세 남매가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큰아들이 다그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둘 다 일치율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작은아들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둘 다 일치할 수가 있어요?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제가 조작한 거라서요. 박미란 씨 결과를 일치하게 만들었는데 진짜 김순자도 정말 일치하더군요. 딸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유전자 검사로는 못 가려낸다는 거잖아요? 큰아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시험은 우리가 준비한 걸로 나올 테니까. 비서실장이 뭘 물어보든 미란 씨가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미란은 태산그룹 옛 공장터를 방문했습니다. 큰아들이 안내했죠. 여기가 아버지가 처음 일하던 곳이에요. 지금은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됐지만 미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큰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시계 부품을 만들었어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를 만났고 인정받아서 사위가 됐죠. 미란이 메모했습니다. 시계 부품 할아버지, 사위. 알겠어요. 한편 순자는 서울역 대합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말렸지만 그녀는 고집했죠. 제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해요. 옛자리에 앉자 노숙자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순자 언니, 정말 재벌 딸이었어? 한 여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네요. 가짜가 나타나서. 다른 노숙자가 분개했습니다. 그 박미란이라는 여자 말이지. 나쁜 년이야. 우리가 증인 서줄게. 언니가 진짜라고. 순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 말 안 믿을 거예요. 그때 한 할머니가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순자야, 이거 기억나? 10년 전에 내가 내게 맡긴 거. 순자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들어있었죠. 오래전 어머니가 죽기 직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떨리는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순자야, 내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단다.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야. 목걸이를 잘 간직해라. 거기에 비밀이 있어. 불빛에 비추면 보인다. 순자가 목걸이를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펜던트 안쪽에 아주 작은 글씨가 드러났죠. 현미경으로 봐야 할 만큼 작은 글씨였습니다. 순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읽으려 했지만 너무 작았습니다. 비서실장한테 보여줘야겠어요. 나흘째
미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연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까다로운 질문을 쏟아냈죠.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은 된장찌개요. 미란이 즉답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재료를 넣었죠? 그건 틀렸어요. 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자를 크게 썰어서 넣었어요. 이런 디테일을 놓치면 안 돼요. 미란이 땀을 흘렸습니다.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작은 아들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10억이 쉬운 돈인 줄 알아요? 닷새째 순자는 비서실장과 함께 정밀 현미경이 있는 연구소로 갔습니다. 목걸이를 현미경 아래 놓자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첫눈 내리던 날, 남산 계단, 시계 톱니바퀴 3개. 이게 무슨 뜻이죠? 순자가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건 회장님만 알 수 있는 암호예요. 프러포즈한 날의 기억과 시계 공장에서의 추억. 진짜 딸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6째 날, 두 진영은 각자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을 했습니다. 슬픔, 그리움, 분노. 감정 표현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썼죠. 큰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누가 봐도 진짜 같아요. 순자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비서실장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7째 날 아침 시험 당일이 밝았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자녀, 변호사, 기자들, 그리고 2명의 김순자. 비서실장이 봉인된 편지를 들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남기신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산그룹 대회의실의 정적을 깨고 비서실장이 봉인된 편지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회장님의 친필이 스크린에 비춰졌습니다. 내 딸을 찾기 위한 3가지 질문을 준비했다. 비서실장이 낭독했습니다. 첫째, 내가 너의 어머니에게 프로포즈한 날의 날씨와 장소를 말하라. 둘째, 내가 너에게 준 목걸이에 숨겨진 비밀을 설명하라. 셋째, 너와 나만 아는 자장가를 불러라.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세 자녀의 얼굴이 굳었죠. 자장가라니? 큰아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준비 안 했는데. 작은 아들이 미란을 쳐다봤습니다. 미란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서실장이 미란을 먼저 쳐다봤습니다. 박미란 씨, 대답해 주시죠.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대답을 꺼냈죠. 봄날이었어요. 남산타워 아래에서. 틀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가 틀렸는데요? 계절이 틀렸어요. 비서실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순자 씨, 대답해 보세요. 순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첫눈 내리던 날, 남산타워 계단 아래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정확합니다. 비서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조문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라는 창피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서실장이 계속했습니다. 목걸이의 비밀을 설명해 보세요. 미란이 목에 건 가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 목걸이는 하트 모양이에요. 사랑의 증표죠. 그게 다입니까?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미란이 당황했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졌고 그게 비밀이에요?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새 자녀는 얼굴이 붉어졌죠. 순자 씨, 비서실장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순자가 목걸이를 벗어 비서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이 목걸이 안쪽에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글씨가 있어요. 첫눈 내리던 날, 남산 계단, 시계 톱니바퀴 3개. 비서실장이 확대경을 꺼내 목걸이를 비췄습니다. 스크린에 작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조문객들이 감탄했죠. 정말 새겨져 있어요. 작은 아들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냥 외운 거 아니에요? 순자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시계 톱니바퀴 3개는 아버지가 시계 공장에서 일할 때 만든 거예요. 3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저, 3사람이 언젠가 다시 만나자는 의미였대요. 비서실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조각하신 겁니다. 당신의 솜씨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 하셨죠. 순자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라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큰아들이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죠. 딸은 이미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작은 아들만이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아직 마지막 질문이 남았잖아요. 3번째 질문입니다. 비서실장이 편지를 접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딸에게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불러주세요. 미란 씨부터.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자장가는 몰라요. 그냥 일반 자장가요? 그녀는 아무 노래나 흥얼거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조문객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흔한 노래였죠. 미라는 결국 노래를 멈췄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순자 씨. 비서실장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불렀습니다. 순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가 떠올랐죠. 어머니는 항상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내 아버지가 만든 거야.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지만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톱니바퀴 돌아가고 시계반을 움직이고 우리 아가 자라나면 다시 만나리. 단순하지만 애틋한 가락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회장님께서 매일 밤 부르시던 노래예요. 아가씨를 그리워하시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합니다. 진짜 김순자는 이분입니다.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죠. 50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비서실장이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집에 오신 겁니다, 아가씨.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조작이에요. 비서실장하고 짜고 친 거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변호사를 쳐다봤지만 변호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이 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왜 제대로 준비 안 했어요? 미란이 비웃었습니다. 준비? 50년의 기억을 어떻게 준비해요? 당신들이 욕심부린 거잖아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가짜를 내세운 새 자녀의 음모가 폭로되는 순간이었죠. 플래시가 터졌고 새 남매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사진 찍지 마. 이건 개인적인 일이야. 비서실장이 경비원들에게 신호했습니다. 박미란 씨를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3분도 잠시 대기실로 가 계시죠. 큰아들이 항의했습니다. 우린 회장의 자식이에요. 쫓아낼 수 없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유언에 명시되어 있어요. 가짜를 내세운 자는 상속권을 박탈한다고. 새 자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자가 일어나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혼자였어요. 가족이 그리웠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가족이 있으면서도 서로를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수치심이 얼굴에 드러났죠.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아들만이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50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그 50년이 누구 잘못인데요?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버린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을 테니까. 당신들은 어떤가요? 무엇을 어쩔 수 없었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자녀는 대답하지 못했죠. 비서실장이 순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제 아가씨 것입니다. 태산그룹 지분 40%와 5천억 원. 순자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원해요. 그녀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것. 돈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시험이 끝난 다음 날 태산그룹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아침 뉴스는 한 가지 주제로 도배됐죠. 태산그룹 자녀들의 가짜 상속녀 조작 사건. 기자들이 본사 앞에 진을 쳤습니다. 큰아들의 집 앞에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이크가 쏟아졌죠. 왜 가짜를 내세웠습니까? 아버지 유산이 그렇게 탐났습니까? 큰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선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았어요. 아빠가 사기꾼이래요. 큰아들이 넥타이를 풀며 쓰러졌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작은아들은 회사 이사회에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임원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했죠. 사퇴하세요. 당신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작은아들이 책상을 쳤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일했는데. 하지만 당신은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한 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신뢰예요. 당신은 그걸 잃었어요. 작은아들은 결국 사직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딸은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수만 개의 악플이 달렸죠. 재벌 2세 주제에 욕심이 끝이 없네. 진짜 언니한테 사과해. 인간성 바닥.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해? 그녀의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체면이 있어.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딸이 무릎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편 순자는 태산그룹 회장실에 처음 들어섰습니다.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제 거라니 믿기지 않아요. 순자가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비서실장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뜻이셨어요. 아가씨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죠. 순자는 책상 위에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안고 있는 회장의 사진이었죠.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저를 사랑하셨던 거죠?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아가씨만 생각하셨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자녀가 들어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죠.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자가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작은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욕심 때문에 정신을 잃었죠. 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 진짜 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까요? 순자는 그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진심인가요?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에요.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순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5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노력은 해볼게요. 우리 아버지가 바라신 거니까. 세 자녀가 동시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모였죠.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순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태산그룹 회장님의 딸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제 동생들이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상속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순자가 준비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 지분은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모르니까요.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환원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동생들과 나누겠습니다. 순자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세 자녀가 무대 옆에서 눈물을 흘렸죠. 순자의 관대함에 충격받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박미라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벌은 법이 정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녀도 이해해요. 가난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순자는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옛 친구들을 만나러였죠. 노숙자들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순자 언니, 이제 부자 됐다며? 한 여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순자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몫이에요. 각자 1,000만 원씩.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예요. 노숙자들이 놀라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그날 밤 순자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죠. 아버지, 이제 왔어요. 50년 만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비서실장이 옆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순자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톱니바퀴가 결국 맞물렸네요. 아버지 말씀대로. 한편 큰아들은 집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사였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큰아들이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잘못한 걸 인정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작은 아들은 새 직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2세가 아닌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기로 했죠. 면접에서 떨어져도 괜찮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요. 딸은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식사를 나눠주며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이런 곳에서 50년을 살았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라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였죠. 하지만 순자가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법원은 순자의 뜻을 존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미란이 법정을 나서며 순자를 마주쳤습니다. 왜 저를 도와줬어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둘 다 힘들게 살았잖아요. 이제 서로 새 출발해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진짜로. 그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순자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구나.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검소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비서실장이 고급 주택을 권했지만 거절했습니다. 50년 동안 바닥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궁전엔 못 살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순자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아들 가족이 서 있었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나, 방해했나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요. 큰아들의 아내와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고모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5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죠. 거실에 앉자 큰아들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회사 주식이에요. 큰아들이 설명했습니다. 누나가 나눠준 재산이요.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순자가 봉투를 도로 밀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따지면 안 돼요. 큰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순자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다음 날 작은 아들이 새 직장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평사원이었죠. 재벌 2세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동료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작은 아들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엔 고급 레스토랑만 다녔는데 그는 쓴웃음을 지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버는 돈이 이렇게 뿌듯한지 몰랐습니다. 퇴근 후 작은 아들은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누나, 저 오늘 첫 월급 받았어요. 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300만 원이에요. 예전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썼는데 이제 이걸로 살아야 해요. 순자가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내 돈이야. 내가 번 거잖아. 작은 아들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누나가 나눠준 재산도 있는데 괜히 미안해서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미안하면 잘 살아. 그게 나한테 최고의 보답이야. 딸은 노숙자 쉼터에서 한 달째 봉사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할머니, 국 더 드실래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고맙다며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딸은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오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순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잖아. 언니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순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가진 게 있었어. 희망이. 언젠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그게 나를 살게 했어. 딸이 울먹였습니다. 언니 존경해. 정말로. 주말에 네 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순자의 작은 아파트였죠. 큰아들이 고기를 구웠고 작은 아들이 상을 차렸습니다. 딸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비서실장도 함께였습니다.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큰아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누나를 위해, 50년 만에 돌아온 우리 가족을 위해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식사 후 큰아들이 앨범을 펼쳤습니다. 이거 봐요, 누나.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신 사진들이에요. 순자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아기였던 자신, 젊은 아버지, 행복했던 순간들. 여기 이 사진. 순자가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안고 웃고 계시네요. 비서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아가씨가 태어난 날이에요. 회장님께서 제일 좋아하신 사진이었죠.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누나, 아버지를 원망하진 않아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원망했어.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아버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야. 그 시대엔 딸이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요. 재벌가 딸로 시집온 분인데 남편한테 숨겨진 딸이 있었다니.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임종 전에 다 말씀하셨대요. 정말요? 순자가 놀랐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찾아서 용서를 빌라고 하셨대요. 자신도 미안하다고. 같은 여자로서 이해한다고.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착한 분이시네요. 만나 뵙고 싶어요. 작은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세요. 다음 주에 같이 가실래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순자는 세 남매와 함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죠. 방으로 들어가자 백발의 노부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어머니, 큰 누나 모시고 왔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노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죠. 두 여자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순자구려. 노부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그리워하던 딸. 순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있어서 어머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노부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가 그 손을 잡았죠. 미안한 건 나야. 노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질투심에 당신을 찾아오지 못하게 막았어. 남편이 당신을 그리워할 때마다 모른 척했지. 어머니. 순자가 흐느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노부인이 순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생 많았지? 이제 우리 딸로 살아. 순자가 노부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50년 만에 얻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요양원 식당에서였죠. 7명의 가족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늦었지만 완성된 가족 사진이었죠. 순자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톱니바퀴가 결국 맞물렸어요, 아버지.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1년 후 가을이었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김태산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무대 중앙에 순자가 섰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여전히 검소한 모습이었죠. 그녀의 옆엔 세 남매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오늘 김태산 재단을 설립합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재단은 3가지 일을 할 겁니다. 첫째, 노숙자 자립 지원. 둘째, 입양 아동 찾기. 셋째, 가족 화해 프로그램.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처럼 50년을 헤어져 산 가족들이 많습니다. 이 재단이 그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바라셨던 일이기도 하고요. 큰아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재단 이사로서 약속드립니다. 평생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작은아들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월급의 10%를 매달 기부하겠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언니가 50년 살았던 그곳에서 희망을 나누겠습니다. 순자가 세 남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드는 세상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순자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 그녀가 살던 그 자리였죠. 이제 그곳엔 깨끗한 쉼터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김태산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옛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순자 언니, 한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요. 따뜻하고 밥도 맛있고. 순자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모두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쉼터 관리인이 순자를 안내했습니다. 현재 100명이 지내고 있어요. 직업 훈련도 받고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계속 잘 부탁드려요. 2층으로 올라가자 작은 전시실이 있었습니다. 50년 헤어진 가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죠. 순자의 이야기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목걸이, 복제품, 그리고 자장가 가사. 한 중년 여자가 전시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다가갔죠. 괜찮으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헤어진 가족이 있어요. 40년째 찾고 있는데 재단에 연락하세요. 순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여자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정말요?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순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50년 만에 찾았잖아요. 희망은 있어요. 저녁에 순자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1년 동안 매주 한 번씩 온 곳이었죠. 꽃을 놓고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단 설립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비석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순자는 목걸이를 꺼내 펜던트를 햇빛에 비췄죠. 작은 글씨가 빛났습니다. 톱니바퀴 3개. 이제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 결국 다시 만난 세 사람. 순자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미란이었습니다. 1년 만이었죠. 깨끗하게 단장한 그녀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해요? 순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어요. 미란이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감사 인사요. 저 때문에 진실이 더 명확해졌잖아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미란이 옆에 꽃을 놓았습니다. 저 이제 새 일 시작했어요. 김태산 쉼터에서 청소 일을. 순자가 놀랐습니다. 거기서 일하세요? 네. 미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속죄하려고요. 순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같이 힘을 합쳐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새 출발할 권리가 있어요. 그날 밤 순자의 집에서 가족 저녁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하는 일이 됐죠. 큰아들이 새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나, 재단으로 벌써 100건의 신청이 들어왔어요. 정말요? 순자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족이 헤어져 있었구나. 작은아들이 덧붙였습니다. 그중 10건은 이미 가족을 찾았대요. 다음 주에 상봉식 할 거예요. 딸이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순자가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날인데? 딸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이에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벌써 1년이나 됐네요. 큰아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50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회장 부인도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죠. 순자가 부인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오셔서 감사해요. 부인이 순자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자랑스러워. 비서실장이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1년 후에 열라고 하셨죠.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시계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친필이 나타났죠. 순자야, 이 편지를 읽는다면 너는 이미 가족을 되찾았겠구나. 아빠가 평생 바랐던 일이야. 이 시계는 내가 태어난 날 만든 거야. 편지가 계속됐습니다. 톱니바퀴 3개로. 하나는 나, 하나는 내 엄마, 하나는 너. 이제 이 시계를 내게 준다. 가족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를. 순자가 시계를 들었습니다. 50년 된 회중시계였지만 여전히 째각째각 소리를 냈죠. 3개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큰아들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상징으로 삼아요. 작은아들이 동의했습니다. 재단 로고도 이 시계로 만들면 어때요?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주 재단 첫 가족 상봉식이 열렸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남매, 40년 만에 만난 모녀, 50년 만에 만난 형제. 눈물과 웃음이 가득한 자리였죠.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루고 있구나. 그녀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는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연결하는 희망. 한 달 후 순자는 서울역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녀가 처음 비서실장을 만난 곳이었죠. 기차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순자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언니. 여자가 울며 순자를 안았습니다. 재단 덕분에 45년 만에 언니를 찾았어요. 순자가 그녀를 토닥였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마세요. 저녁 무렵 순자는 회장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풍경이었죠.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50년은 길었지만 헛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죠. 오늘 또 한 가족이 만났다. 내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됐다니 감사하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시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50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 그 고통이 지금 이 행복을 더 빛나게 한다. 그리고 수많은 가족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순자는 목걸이를 목에서 벗지 않았습니다. 잠잘 때도 항상 차고 있었죠. 톱니바퀴 3개가 가슴 위에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신. 결국 다시 만난 세 사람의 사랑.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순자는 그중 가장 밝은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잘 자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행복한 잠이었습니다. 서울 밤하늘에 별들이 빛났습니다.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희망이 싹트는 밤이었죠. 김순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만든 희망은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톱니바퀴는 계속 돌아갑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 맞물리며 그렇게 세상의 모든 가족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김순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 노숙자로 살아야 했던 고통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 순자는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가족의 사랑은 시간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요.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숨기려 했던 세 남매도 결국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늦었지만 그들도 변화했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헤어진 가족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화해하지 못한 가족이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용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